월요일 총선 열전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총선 앞두고 이제 지역구도 이제 정하셨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민심을 청취하면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제 목동 양천 쪽에 네, 양천갑 그 목동 이렇게 다니면요. 글쎄 제가 이제 국민의힘인 네, 걸 다 아시잖아요.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예.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 안 그 얘기를 됐냐고. 아직 질문하군요. 네, 계속 그 질문하세요.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고. 네, 그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받아요. 네. 민심 관련해서 네. 우리 김병주 의원은 이제 별내 쪽에 네. 남양주 갑이죠. 그게? 남양주 을이죠. 네. 가시면 어떤 얘기가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까? 반대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 왜 탄핵 안 시키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민생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실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총선 때는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분위기고요. 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9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KDI, 예, KDI에서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실제 0.1%씩 하향 조정했고 물가 상승률도 0.1%씩 올랐더라고요.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대부분들 얘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리에 의해서 소비 둔화라든가 투자 위축, 유가 불안 뭐 등등. 그래서 지금 민생 이런 데 정치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고 의원님. 네. 우리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좀 야심차게 좀 던졌다고 봐야 되는데 김포 서울 편입 얘기 또 공매도 이게 처음에 이슈가 좀 하재산 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동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니 봐야 그 동력이 떨어지는 그거는 이게 마치 무슨 전국적인 이슈로 뭐 총선 전략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예. 이거는 사실은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 잘못한 거예요. 네. 그 북도하고 남도를 경기도를 나눠가지고 그렇죠. 이제 행정 그걸 개편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김포 시민이라도 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김포가 북도로 지금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북도. 예, 김포 입장에선 사실 또 북도가 아니에요. 한강 쪽. 약간 서쪽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포 시민 입장에서 내가 왜 경기 북도야 굳이 나눌 때 이제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 차라리 서울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기도의 그 이 분할 정책. 네. 김동연의 분할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김포 시민의 입장 우리는 서울시로 가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김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뭐 90% 아닐까요? 제가 김포 시민이라도 서울로 가고 싶지 경기 북도로 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포 시민들. 네, 저는 그게 계속 총선 이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거부되는 거를 만약에 공약을 내건다. 반대한다. 민주당이 그 김포 안에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사람 안 찍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안 찍죠. 불리해질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자,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는 그 지난 대통령실 국감에서 간첩 발언도 하셨고요. 천공 또 고발장 질문 여러 뉴스가 나오던데 네. 뭐 어떤 문제를 좀 지적하신 건지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 4월에 네. 가장 우리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실이 도감청을 당하고 있다. 예. 미국으로부터. 그것이 어디 발이냐. 워싱턴 타임스 미국에서 정보가 유출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김성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고 네. 거기에는 감청 정보로 획득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미국이 요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우려하는 이런 아주 내밀한 내용이었고요. 네. 또 별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우려했던 대로 감청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300여 분이 이를 고발을 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 감청했던 미 대사관과 미 정보기관 부대장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고발했다는 거죠.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검찰에 불송치를 했는데 결국은 불송치문에 보면은 시긴트가 아니고 휴민트에 의해서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뭔가 하면은 시긴트는 감청이 아니고 휴민트는 인간 정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이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라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군요. 거기에 문제 제기한 거죠. 예를 들어 시긴트 감청으로 된 것보다 사람에 의해서 나간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긴트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입니다. 정보를 사람에 의해서 나갔잖아요. 시긴트는 이제 도청 감청이고요. 그렇죠. 휴민트가 이제 스파이다. 그래서 감청. 휴민트는 스파이죠. 그래 간첩 얘기를 하신 거군요. 스파이는 곧 감청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또 NSC에서 내용이 나갔다면은 외부에 그 NSC에 참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첩이 하셨군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간첩 색출 작전을 해라라고 했더니 뭐 거기에서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또 더 가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찰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있었잖아요. 천공 문제. 천공이 대통령실 간저 이전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을 했어요.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 보면은 천공이 들어갈 때 경호처장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피해자 김용현이가 개인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의혹이.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적기관인 비서실장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렇게 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김대기 실장은 본인이 고발을 해놓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발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발장은 아마 대통령실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명예훼손을 대통령의 공적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국회 중요 사항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통과가 지금 됐는데 또 본회의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또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좀 막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정미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정섭 차장은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수사의 핵심 라인이거든요. 수원지검 차장검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이죠. 이것도 방탄의 하나인 건데 뭐 그건 뻔한 이제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뭐 단식한 거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그 지연을 시키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탄핵이라는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가치는 탄핵이라는 거는 거의 마지막에 하는 징계의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용주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지각 한번 했다고 너 해고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해고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정섭 차장에 대한 이 탄핵을 하려면 먼저 그 지난번에 그 법정에서 윤관석 의원 구속될 때 그 지목된 사람들 있어요. 돈봉투 사건. 300만 원. 그렇죠? 근데 그중에 그 외통위 사무실에서 이제 300만 원 돌렸다는 그런 지목된 사람들. 그 사람이 10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김용호 의원,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박영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성만 의원, 임종성 의원,
전용기 의원, 허종식 의원, 황운하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 지목된 거 이정섭 차장도 지금 그냥 의혹 제기만 된 거예요. 네. 응? 지금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검찰에 의해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먼저 사퇴시켜야죠. 아니면 제명을 시켜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요 정도 사안, 예를 들어 위장 전입, 골프장을 뭐 예약해줬다는 등 그 검사들에게 네. 그다음에 범죄 기록 자기 무단으로 뭐 조회했다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수사해갖고 아직 결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지목된 상태. 네. 여기도 지금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지목한 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지목한 거. 거의 그 수준이면 공정하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지목된 사람들 스스로 사퇴하거나 제명시키거나 그러니까 해고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해고하세요. 이래야 하는 게 공정한 건데 지금 너무나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소불위의 거력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네. 응?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은 갑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이정섭 차장한테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지금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이제 검사 한 분 이제 얘기를 해 손준성 네. 검사도 있고 또 이동관 비유가 위원장도 전혀 있지만요. 부적절하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정섭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시던데 처가 운영의 골프장 직원에 대한 그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잖아요. 이거 네.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 부정청탁법, 인정하지 국가공무법 않아요. 이런 위협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정섭 차장이 네. 그걸 뭐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인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저렇게 아니, 사실관계를. 자녀 위장은 인정을 했었고요. 나머지들은 골프장에서의 또 정경 유착 문제 이런 건 다 언론에 그 영상으로 나왔던 네.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먼저 업무 배제를 시켜요 공무원들은. 네. 그래서 업무 배제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또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고발이 된 상태인데 대검에서 제대로 된 검사 그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 하는 거죠. 탄핵. 그래서 공무원들의 탄핵은 징계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그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징계 조치가 안 되는 경우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국회의원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과 지명직 공무원과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래서 이정섭 차장에 대한 그 탄핵을 실제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벌써 검찰이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업무 배제를 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후순위였습니다. 네. 선우가 바뀐 것이죠. 네, 예. 어떻게 그거와는 별개예요. 네. 예. 정병희 최고님. 아니 네. 선출직 공무원하고 지명직 공무원하고 왜 차이를 둬야 돼요? 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 갑질이에요.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 누구도 우리를 수사하면 안 돼. 검찰 니네가 감히 나를 수사해? 뭐 기분 나빠 이러면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쓰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제명을 시켜야 된다.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그래도 이정섭 차장은 국회의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저는 이정섭 차장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왜냐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예. 인정을 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네, 다 부인하고 난리예요. 있습니다. 부인하고 예,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구속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네. 막 검찰 엄청 공격하고 그러다 결국은 뭐 어떻게 됐어요? 인정해요.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진짜 갑질 그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요즘 저 신당설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질문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이주 전 대표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신당에 동참할 사람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들리는 소문이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분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누구도 밝히지 않겠죠. 그렇겠죠. 뭐 알고 계시거나 동참은 하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네. 친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얘기는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네. 이게 자기의 정치적인 그 행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글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가실 수 있겠죠. 네, 그분들 중에 갈 수가 있다. 자, 또 그리고 민주당 입장. 민주당에 지금 이상민 의원 뭐 공개적으로 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광주 가서 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텃밭인데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조금 예. 저는 뭐 호남 이런 것들은 네. 별로 흔들림이 없다고 봐요. 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지금 뭐 신당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기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한 것 같고요. 예. 그 당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네. 거기에 대한 필리버스트를 한다고 해서 통과됐는데 필리버스트 한다고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안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냐 네. 이것이 이번에 관심사예요.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고 했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특히 보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 필리버스트 한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방송 장악이라든가 또는 거기는 2인밖에 지금 없잖아요. 지금 5인 합의체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행사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동관 그 검사 2명에 이어서 이동관도 꼭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리면 꼭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니까. 되잖아요. 예. 네, 예. 그것도 정명채국께서 뭐 정리해 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부분하고 이동관 그 위원장 부분은 네. 사실 지금 방송 환경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그 언론 노조가 얼마나 센지 다 보셨고요. 그다음에 방송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KBS, MBC 사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방송을 장악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어쩌고 이런 얘기해봤자 저는 그거는 국민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아예 방통위원장을 없애버리겠다. 업무 정지가 되니까. 어차피 탄핵이 될 거라고 지금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무슨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까? 그냥 혼내주는 거잖아요. 그냥 갑질 한번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린 다수당이니까. 그 야당이 지금 다수당의 그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지금 그 말하자면 때로는 약 올리고 때로는 발목 잡고 때로는 그 업무를 못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그 발목 잡고 업무를 못하게 하면 그건 결국은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가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으니까 뭐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이 마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갑질하는 거 다수당 가지고 이걸 좀 심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 주제는 네. 마무리를 좀 하고요. 신당 얘기 중에 조국 전 장관 출마되면 사실 이게 다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아직 좀 100%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당들이 가는 거하고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가냐 연동형 가냐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네. 이것이 한 11월 지나야 12월이 지나야 12월 달 지나야 다시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선거법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뭐 어떻게 갈 연동형으로 것인지 갈지. 연동형으로 갈 예.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선거법에 따라서 또 신당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론이라든가 조국 신당론은 저는 일단은 본인들의 몸집 키우기의 한 수단이라고 봐요. 지금 이슈화 되니까 사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특히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면은 국민의힘은 되게 뼈 아플 겁니다. 네. 오히려 조국 신당 창당보다도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은 큰 영향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지만은 나중에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중간에 있는 이런 신당들의 주목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그 네. 부인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지난번에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올 블루를. 예.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사람을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부탁하는 거죠. 뭐냐? 갚아라고요? 예. 아니 마음의 빚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빚이 있다니까 빚 받으러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 예. 민주당이 나를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지역 대표적 광주죠. 광주에 나를 공천을 주든지 민주당 공천을 주든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위성정당 만들 수 있게 조국 신당 비례 정당 만들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러려면 뭐냐면 지금의 선거제도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라. 지금 이 두 가지를 저는 그 부탁하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가장 지금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이재명 대표죠. 왜냐하면 금배지만 달면 지금 구속도 안 되잖아요. 예? 그 불체포 특권 가지고 국회의원에 엄청난 특권이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죠. 그다음에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뭐 출석 안 하지요. 그다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지연시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기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자기가 금배지만 달면 지금 그 항소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실형이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막아볼 거고 대법원에서 뭐 엄청 연장시켜 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 4년 내내 자기는 임기 다 채울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시도를 할 거고 뭐 이래서 제가 볼 할 때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 머릿속에 금배지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간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좋다라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같이 한번 답을 주십시오. 네, 조국 전 장관을 뭐 저는 옹호하기보다는 네. 실제 조국 전 장관의 발표문을 예.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개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또 가하게 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회복이란 법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네. 그것은 개인 가족사가 아니라 국가와 또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했던 거를 심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필요하면은 나갈 수 있겠다라는 운을 띄운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 거는 거기서 그 책방이 있잖아요. 거기 책방에서 본인이 쓴 책에 대한 사인회를 한
거를 장소를 거기로 알겠습니다. 정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네. 이재명 조국 장관이 배지만 달면 모든 거를 뭐 면책받고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알겠습니다. 논리가 비약적이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면서 더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부러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총선 열전 시간이 다 됐어.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더 열찬 또 활기찬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